미국의 패권 질서는 그 이전의 패권 질서와는 좀 달리 원칙이나 가치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가 시장 또는 자유무역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패권, 소위 말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오는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질서고요. 그것의 최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련의 붕괴,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탈냉전으로 가고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핫한 단어였던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체가 시장 자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 자유무역이 융성하는 거고 국제기구가 국제협력, EU 통합 이런 질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조금 무너지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세계 도체의 권위주의나 스트롱맨들이 등장을 했고 자본주의나 자유무역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를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겪게 되고요. 한쪽은 번영을 했는데 그 번영의 열매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과 미국은 가치나 질서 부분에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자본주의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에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이 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01년 9.11이 이제 미국에 대한 테러리즘이라는 도전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흔들리게 된 것이 바로 자본 위기, 재정 위기입니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또 중요한 획인데요. 그것이 브렉시트가 그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 주장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일종의 트렌드 자체가 쭉 흘러오면서 미국의 질서가 흔들려 왔고요. 최근에 이제 드디어 코비드 19도 여기에 큰 가속 촉매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비드는 이제 국가 간에 연결되던 것을 단절시키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봉쇄하고 단절하고 국경을 닫는 것이 그동안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 큰 제가 말씀드리는 큰 트렌드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미중의 이 패권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무역 문제라든지 5G라든지 체제 경쟁이라든지 일어나는데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그렇게 전 세계 무대에서 맞서기는 아직 부족한데 문제는 이제 동북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일단 안방인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고 이 아시아 전체는 미국과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한반도, 그다음에 동중국해, 미일 동맹과 문제가 됐던 조어도, 센카쿠, 열도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대만 중국 양안이고요. 네 번째가 남중국해 지금 인공섬 때문에 해양의 항해 자유 때문에 부딪히는 곳입니다. 이 네 선을 지점을 딱 연결시키면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여기를 이제 안 막히고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 네 개를 중국을 봉쇄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의 패권 대결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를 두고 영역별로 자, 통화, 그다음에 통화 그리고 질서, 뭐 기술, 체제 경쟁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지금 이게 밀당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머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는 훨씬 함의가 크죠. 근데 또 왜 한반도가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또 지정학적 이유가 탈냉전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냉전의 잔재가 예. 남아 있죠. 예.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아주 약하지만 과거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정학적으로 미중이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 갈등의 최전선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국을 따로 떼어놓아 봐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4분의 1 이상을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전적으로 미국하고 의존하고 있는 좀 약간의 기형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 한국이 외교가 이런 전체적인 국제 질서와 우리 내부의 한반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 도전이 가장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근간이죠. 안보의 근간이었고 사실상 한국의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분단 상황에서 대북 억지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대북 억지는 여전히 강할수록 좋긴 하지만 대북 억지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의 그 국방비와 북한의 GDP 전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5%가 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북한보다 저희가 40% 정도 40배 잘 삽니다. 여러 가지 전력으로 사실상 뭐 단독으로 억지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중요하고요. 특히 중국이 저 옆에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적이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 동맹의 방기와 연루라는 이제 국제 정치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좀 비대칭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큰형이고 우리는 이제 주니어 파트너이기 때문에 늘 걱정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방기되는 것이 아닌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옛날에 에티슨 라인처럼 에티슨 라인처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연루가 훨씬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연루는 뭐냐면 미국의 전쟁에 또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파병 이런 거는 아주 작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 수 있는 것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한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이나 하면 거의 종교화되다시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동맹도 국익을 앞설 수는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말도 불편할 정도로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이 상식적인 말이 불편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좀 신화화됐다 그럴까요? 종교. 그래서 조금의 조정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전쟁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고맙긴 하지만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상호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아닌 측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압박해가지고 좀 비합리적으로 분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좀 서로가 상호적이고 평등한 동맹으로 가는 미세 조정이라 그럴까요?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동맹은 뭐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동맹이었으니까 그 비대칭 동맹에서 과거에도 철수 문제는 미국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철수가 나오면 주한미군 철수 나오면 우리는 바로 바짝 얼어붙고 그래서 몇몇 정부들은 이 철수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사실 뭐 인권 문제로 그러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상당히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주한미군을 가서 도와주는 거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하냐? 난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입니다. 그냥 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낭비라고 생각. 그런데 필요하다 않으면 돈을 내고 쓰라.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에 부자 나라에 가 있으니 정 필요하면 쓰라.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스스로 동맹국에 우리가 미군을 보내는 것을 용병으로 격화시켰다는 게 내부적으로 동맹주의자들은 미국이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미국이 과거보다는 절대적인 힘이 약해지고 중국은 부상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면 오히려 동맹을 챙겨서 동맹이 미국의 큰 자산인데 동맹을 마치 용병으로 만들어서 동맹과의 관계를 무기 팔고 이런 압박을 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격을 떨어뜨린다는 내부의 비판이 있을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얘기도 저는 최근에 있었던 그 얘기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동맹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필요하듯이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몇몇 소수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분담금과 연결이 돼서 한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그런 걸로 쓰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이 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만 5천 명 수준에서는 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상원의 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과 동맹 또는 준동맹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가 60여 개국입니다. 전 세계에. 중국을 무역 1위로 하는 국가가 1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끼인 국가가 아니고 사실상 전 세계가 끼인 국가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킨 독일도 G7에 안 간다고 할 정도로 몇몇 이슈에는 미국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드에서 중국한테 실망했다. 이 정부는 친중 정부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끊고 이제 미국을 선택할 때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드 때문에 GDP가 한 1%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적게 잡아도 8조 달러라고 8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끊고 그러면 우리가 25%를 어디서 메울 것이냐. 만약에 중국이 이런 것을 저는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매우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지나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다 나와라 강제로 거기가 사업이 되니까 갔던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 미국을 선택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을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이걸 단순하게 자존심이나 안보 논리만 가지고 중국하고 딱 끊고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경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흔들릴 거기 때문에요. 대비는 하되 중국하고 끊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의해서 중국하고 끊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심지어 미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그게 쉽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을 어기고 협력을 하지 않는 때를 대비해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중국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약간의 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 오히려 한미일 쪽으로 미국과 일본 쪽으로 너무 갔다는 자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 사드 문제를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한다는 걸 딱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시진핑이. 그러니까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니 그 핵심 이익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가 직접 일어나 버리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제재를 했는데 지금 돌아오면 오히려 한국을 미일 쪽으로 너무 밀어버려서 적어도 중립이나 친중적이었을 때가 훨씬 더 중국으로서는 이익인데 국익으로 생각해서는 전략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이 내부 비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2, 3년 특히 이제 2017년 10월에 있었던 세 가지 입장 합의는 아니라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삼국학 동맹으로 가지는 않는다. 지역 미사일 방어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뭐 나중에는 변경될 수 있지만 일단은 서로 입장을 이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고부터 단체 관광이나 한한령만 빼고는 조금씩 풀려왔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한한령하고 단체 강화를 재개하는 거는 제가 아는 안에서는 시진핑 방안을 계기로 그걸 완전히 푸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를 제재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푼다는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식적으로 풀리기 전에 그걸 계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다 푸는 것들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중이 이렇게 갈등을 하니까 한국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영원히 갈 리는 없지만 중국도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도 G7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생각은 좀 다르겠죠. 이거 한국을 끼워놓고 상대방을 한테 쓰는 카드로 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방안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그건 지금 그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는 좀 무산된 걸로 사실상 두 개가 다 추진됐었고요. 한국은 가능한 한 하반기라도 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건 공식적으로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또 놓여 있습니다. G7으로 한국 가기 전에 올 것인지, G7에 그러니까 아니면 그 후에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이고 중국 내부에 고민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G7에 초청 업저버 국가로 초청하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 G7을 G10이나 G11으로 만들고 이 G11을 중국에 대항하는 서구의 이런 국가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동조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지지하게 되면 중국하고 좀 곤란해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프랑스도 불편해하고 뭐 다른 국가들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옛날에 G20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 구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걸 자극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면 오히려 시진핑 방안은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